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뚝뚝한 뒷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남자 박철호 씨에게 아버지는 평생 지우고 싶은 얼룩이었습니다. 45의 철호 씨. 그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팀장 자리에 올랐죠. 그의 구두는 늘 반짝였고 그의 셔츠에선 고급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단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장 바닥을 구르며 폐지를 줍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호야, 애비가 오늘 고기 좀 사왔는데 잠깐 들렀다 갈래? 아버지, 제가 그런 거 사드시라고 용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그 낡은 손수레 좀 치우시라고요. 직장 동료들이 볼까봐 무섭단 말입니다. 철호 씨의 차가운 말에 아버지는 그저 떼국물 흐르는 소매로 코끝을 훔치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굴해 보여서 철호 씨는 더욱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아버지는 자신이 모은 폐지더미 위에서 심장마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철호 씨.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며 남긴 진짜 유산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문턱이었다는 사실을요. 장례식장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철호 씨의 직장 동료 몇몇과 동네 노인들이 전부였죠. 철호 씨는 상복을 입고 앉아 휴대전화로 아버지가 살던 집의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아끼셨으니 숨겨둔 땅 문서 하나쯤은 있겠지. 그걸로 이번에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좀 갚아볼까? 그 비겁한 욕심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거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조문은커녕 영정사진 앞에 침을 뱉듯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박철호 팀장님? 아니, 이제 채무자 박철호 씨라고 불러야 하나? 사내의 목소리는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저음이었습니다. 철호 씨가 당황하며 일어서자 사내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아버지 박종만의 이름과 함께 피처럼 붉은 인감도장이 찍힌 10억 원짜리 차용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원금 8억, 연체 이자 포함해서 10억 2,400만 원. 자, 아들이니까 상속 포기 안 했지? 그럼 이제부터 이 돈은 내 거야. 철호 씨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10억? 폐지를 주어 하루 몇천 원을 벌던 노인이 어떻게 10억이라는 거금을 빌린단 말입니까? 이건 사기야. 우리 아버지는 돈 아까워서 라면 하나도 나눠 드시던 분이라고. 당신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철호 씨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비웃듯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는 영상과 음성이 담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갚을 거요. 우리 철호가 다 갚아줄 거요. 그 순간 철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었다는 그 말이 실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요.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은 철호 씨의 회사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팀장 박철호, 죽은 아버지 빚 10억 떼먹는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차기 이사 후보라 치켜세우던 상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 팀장, 일단 짐 싸게.
회사 이미지가 자네 하나 때문에 흙탕물이 될 순 없지 않나? 책상을 정리하던 날 철호 씨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몸바친 회사를 쫓겨나듯 나오던 길,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텅 빈 집과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철호 씨, 미안해. 하지만 10억이라는 빚을 안고 우리 딸을 키울 자신은 없어. 재산 압류 들어오기 전에 짐 뺐어. 연락하지 마. 텅 빈 거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먼지들을 보며 철호 씨는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증오스러웠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지옥을 물려준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 속이 시원해. 철호 씨는 매일 밤 소주병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술 기운 없이는 아버지가 남긴 그 지독한 빚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살던 곰팡이 핀 단칸방 벽지 사이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철호야, 견디기 힘들 땐 이 주소로 가보거라. 거기 내가 갚아야 할 진짜 빚의 주인이 있단다. 진짜 빚의 주인? 철호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 쪽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그 10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 영감탱이가 어느 구멍에 돈을 처박았는지 확인은 하고 죽어야지. 그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외진 산골. 버스조차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는 그곳에 아버지가 남긴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두 굽은 떨어져 나갔고 비싼 양복 상의는 가시덤불에 찢겼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것은 희망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2층짜리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누구쇼? 이 험한 데까지 무슨 일로? 텃밭에서 배추를 갈무리하던 사내가 허리를 펴며 물었습니다. 철호 씨는 그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회사를 찾아와 폐악질을 부렸던 그 빚쟁이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기가 당신들 은신처인가? 우리 아버지 돈 뺏어서 이런 산구석에서 숨어 있었냐고. 철호 씨가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사내는 가볍게 그의 팔을 낚아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박철호 씨, 여긴 소리 지르는 곳 아닙니다. 어르신들 놀라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르신? 무슨 어르신? 당장 내 돈 10억 내놔. 우리 아버지가 빌린 돈 다 어디 갔어?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은 장애인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철호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른 손을 뻗어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종만이 형님 아들이네. 정말 닮았어. 우리를 살려준 그 성자 같은 분의 아들이 왔어. 성자? 철호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채업자 소굴인 줄 알았던 이곳은 정부의 지원조차 끊겨오갈 때 없어진 노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을 거두는 불법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사내는 철호 씨를 데리고 건물 뒤편 얕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비석도 없이 나무 막대기 하나만 꽂힌 작은 무덤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박종만 어르신, 당신 아버님은 30년 전부터 폐지를 주어 모은 돈으로 이 시설에 월세를 내고 노인들 병원비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가고 노인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을 때 아버님은 망설임 없이 자기 신장까지 담보로 잡히고 사채를 쓰셨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고 있는 10억의 시작입니다.
철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을 빌린 게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판 남들을 위해서였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친 건 뭔데? 당신들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덤가에 놓인 들꽃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 아들은 오만하다. 자기가 이룬 게 다 제 것인 줄 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아주 매몰차게 빚독촉을 해서 그놈의 오만함을 꺾어달라. 밑바닥까지 추락해봐야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왜 폐지를 주었는지 깨닫게 될 거다라고요. 우리가 한 연극, 사실 아버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철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독종 영감이라며 침을 뱉었던 그 낡은 손수레가 실은 수십 명의 목숨을 싣고 절벽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철호 씨, 아버님이 굳이 10억이라는 거금을 빚으로 남긴 이유가 단지 이 시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십니까? 20년 전 당신이 대학생 때 저지른 그 사고 말입니다. 철호 씨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기억의 가장 깊은 곳,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둬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내는 낡은 신문 뭉치를 철호 씨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행인 2명 사망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당신 아버지는 그날 밤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 머리가 깨지도록 바닥에 이마를 찌우셨습니다. 합의금 3억을 마련하려고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 장기 매매업자들에게 자기 몸뚱이를 팔겠다고 혈서를 쓰셨다고요. 철호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시 철호 씨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운이 좋아서 훈방 조치됐다며 철호 씨를 다독였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대기업 팀장이라며 목에 힘주고 다닐 때 당신 아버지는 그 합의금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당신이 창피하다고 발로 찼던 그 낡은 손수레가 실은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종신형의 형틀이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사내의 외침이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철호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명품 정장이, 자신이 마셨던 비싼 와인이 사실은 아버지의 살점과 피를 짜내어 만든 것이었다는 진실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죽였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철호 씨는 아버지의 가상 무덤 앞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아버지의 구멍난 양말은 실은 자식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냉정하게 철호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여기서 울며 자책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20억이라는 빚을 직접 갚길 원하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한 푼 한 푼 땀 흘려 빚을 갚으며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아버지를 따라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이 지옥 같은 유산을 제대로 짊어지겠습니까? 철호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참회와 세상을 향한 결의였습니다. 갚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아버지가 남긴 이 빚, 내가 다 갚겠습니다. 철호 씨는 경기도 산골의 희망의 집에서 내려오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10억이라는 빚의 실체, 그리고 그 빚이 실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아버지의 살점이었다는 진실을 마주한 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박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굳은 살 박인 적 없는 매끄러운 손. 서류를 넘기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던 그 손이 이제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의 유산을 갚아야 할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철호 씨는 아버지가 살던 그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갔다기보다 그곳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손수레를 꺼냈습니다. 바퀴는 녹슬어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아버지가 감아놓은 낡은 절연 테이프가 끈적거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무거웠던 건가? 첫날 밤 철호 씨는 새벽 2시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는 버려진 박스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팀장 시절 그에게 박스란 그저 택배를 뜯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귀찮은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종이 한 장은 아버지의 숨결이었고 자신이 갚아야 할 참회의 무게였습니다.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면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손가락 끝을 마비시켰습니다. 철호 씨는 젖은 박스를 수레에 올리며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종이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그의 허리와 어깨로 전달되었습니다. 흐윽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헬스장에서 값비싼 PT를 받으며 근육을 키우던 그였지만 삶의 무게가 실린 이 노동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무릎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던 철호 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고급 승용차 한 대와 마주쳤습니다.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철호 씨의 초라한 행색을 낱낱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차 창문이 내려가며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거 박 팀장 아니야? 박철호 팀장님? 자신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직속 후배였습니다. 옆자리엔 같이 일하던 여직원도 타고 있었죠. 철호 씨는 술의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치심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수레를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나 보네. 박 팀장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지. 가자. 차는 비웃듯 매연을 내뿜으며 사라졌습니다. 철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이 수치심을 견디셨습니까? 당신의 잘난 아들이 대기업 팀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그 아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어서 우수레를 끌 때, 그때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셨나요? 철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은 육체의 고달픔보다 자식에게조차 당당할 수 없었던 그 지독한 고립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철호 씨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밥은 시장 상인들이 버린 시든 배추 겉잎을 얻어다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던 카드값은 이제 하루 몇천 원의 식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흘렀습니다. 철호 씨의 손은 이제 아버지의 손처럼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흙먼지가 박혔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진 10억 중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과 이자, 그리고 요양시설을 위해 빌린 돈들. 그는 매달 채무자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 원금과 이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를 협박했던 그 사내들. 이제 그들은 철호 씨를 볼 때마다 말없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박철호 씨,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어르신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철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던 오후였습니다. 철호 씨는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뜬 그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빚더미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대기업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햇볕에 검게 탄 얼굴과 앙상하게 마른 어깨를 가진 낯선 노동자가 누워 있었으니까요. 여보,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파산 신청하고 편하게 살지. 왜 자신을 이렇게 죽여가며 살아? 철호 씨는 마른 입술을 떼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거든. 철호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사고, 아버지가 숨겨주었던 추악한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10억이라는 빚이 실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아내는 딸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살던 그 낡은 단칸방을 깨끗이 치우고 새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시작했고 딸은 아빠의 거친 손에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손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손이야. 우리 할아버지 손처럼. 딸의 그 한마디에 철호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그 인정의 말을 자신은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억의 원금을 거의 다 갚아갈 무렵 철호 씨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함 속에서 아직 열어보지 못한 작은 열쇠 하나와 편지 한 통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철호 씨가 아버지가 남긴 10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한 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80만 원을 채무자 대표인 사내에게 건네주던 순간 철호 씨의 어깨에서는 10년 묵은 거대한 바위가 내려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철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사내는 봉투를 받는 대신 철호 씨에게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부터 그토록 강조했던 하지만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방 안에 든 것이 당신의 진짜 유산입니다.
아버님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 했던 진실 말입니다. 철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써온 수십 권의 일기장과 함께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낯선 신탁 증서 한 장, 가리고 작은 은빛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일기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철호 씨가 음주 사고를 냈던 그날의 기록이 피눈물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2일, 오늘은 내 아들 철호를 죽이고 새로운 철호를 살린 날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겠노라 맹세했다. 아들은 모를 것이다. 이 애비가 짊어진 10억의 무게가 실은 자식을 향한 내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아들아, 부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다오. 철호 씨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일기장 뒤로 넘길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패지만 죽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신도시 개발 당시 자신의 땅을 팔아 거액을 손에 쥐었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오만함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급기야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고를 내자 아버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증서의 내용은 경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박철호라는 개인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박종만 희망 신탁에 묶어두었습니다. 그 신탁의 규모는 현재 가치로 자그마치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조건이 기가 막혔습니다. 조건 1. 수혜자 박철호가 아버지가 남긴 10억의 가공 채무, 과거 사고 합의금 및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 모두 상환했을 때 신탁을 해제한다. 조건 2. 만약 박철호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빚을 회피할 경우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철호 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은 아버지가 만든 허상이자 시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100억이라는 거액을 물려받아 더 큰 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자신을 악독한 빚쟁이 아버지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철호 씨는 은빛 열쇠를 들고 아버지가 평생을 보냈던 단칸방 구석,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이 아닌 철호 씨가 어릴 적 신었던 낡은 운동화, 그가 처음으로 받아온 상장,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빌며 매일 밤 썼던 수천 장의 기도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괴짝 맨 밑바닥에는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호야, 10억을 갚느라 수천 번은 나를 죽이고 싶었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아, 내가 그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아내와 딸을 껴안을 줄 아는 남자가 된 지금 나는 비로소 편히 눈을 감는다. 이제 100억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지켜낸 희망의 집 노인들과 너처럼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씨앗이다. 너는 이제 그 씨앗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주겠니? 철호 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10억은 고통이 아니라 교육이었고 빚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다 바쳐 벼랑 끝에 서 있던 아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철호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희망의 집 노인들이 뜰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10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따뜻한 심장이었다는 것을요. 철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대기업 팀장 박철호가 아닌 희망의 집의 원장이자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정원사 박철호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손수레를 묘소 앞에 가져다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수레는 제가 끌겠습니다. 당신이 지고 가셨던 그 무거운 사랑, 이제 제가 세상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대신 산골 요양원 희망의 집에 작은 사택을 선택했던 박철호 씨. 그의 나이도 이제 어느덧 55,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롭고 오만했던 대기업 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웃음주름이 자리 잡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세상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매일 아침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마당을 쏩니다. 그의 손은 이제 아버지의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생명력을 품은 정직한 노동자의 손. 그는 그 손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휠체어를 밀고 그들의 마른 손을 잡아줍니다. 원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허리도 안 좋은데 좀 쉬면서 해요. 에이, 할머니. 이 정도는 운동이죠. 오늘 날씨가 좋으니 저기 정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철호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남긴 10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이 그의 영혼에 낀 오만의 때를 깨끗이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철호 씨는 가끔 서재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희망 신탁 운영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그 돈은 철호 씨의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듯 그 돈은 제2의 희망의 집을 짓고 갈 곳 없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지원센터를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청년이 이 센터를 거쳐갑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의 철호 씨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증오하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철호 씨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줍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남겼던 10억 원의 차용증 복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입니다. 처음엔 저주인 줄 알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죠. 하지만 이 빚을 제 손으로 다 갚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주셨다는 거리요. 철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철호 씨라는 나무를 키웠고 이제 그 나무가 다시 수많은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철호 씨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산 중턱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묘소 옆에는 아버지가 평생 끌었던 그 낡은 손수레가 기념비처럼 놓여 있습니다. 철호 씨는 묘비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서도 웃으셨는지, 왜 자식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 무거운 수레를 놓지 않으셨는지. 철호 씨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수레는 짐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더군요. 저를 살리고 이 이름 없는 노인들을 살리고 결국 이 세상을 살리는 무게. 제가 그 무게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철호 씨는 묘소에서 내려와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내와 딸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를 떠났던 아내는 이제 희망의 집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고 훌쩍 큰 딸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단길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남긴 초라한 뒷모습에 원망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식에게 줄 것이 없어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습, 타인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꼿꼿한 정신. 그것이야말로 100억, 1000억보다 귀한 진짜 유산입니다. 박철호 씨의 아버지가 남긴 10억의 빚은 저주가 아니라 자식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기신 낡은 물건 하나 혹은 그분들이 평생 하셨던 잔소리 한마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거대한 사랑의 지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끝에는 항상 우리를 살리려는 따뜻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유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